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물질의 구성 파트 중에서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물질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물질관이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나 혹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원자와 원소입니다.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면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라고 하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어떠한 성질에 대한 이름이고 원자는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아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혹은 무슨 옷을 현재 입고 있는지 모두가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냥 미아라는 이름을 통해 독일에 살고 있고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정도의 특징만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소의 개념입니다. 머릿속에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 같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원자는 무엇일까요? 원자는 실제 미아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인사법은 서로 가볍게 포옹을 하는 것인데 이때 누군가 미아인 나를 만지고 포옹을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체, 바로 이것을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원자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의 과학은 안타깝게도 원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현미경은 없습니다. 먼 훗날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소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냥 머릿속에는 떠올릴 수만 있지만 원자는 실체니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는 시대를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질과는 고대, 중세, 근대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나 견해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대의 물질관입니다. 고대 시대엔 소나 돼지들이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아스팔트나 도로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가축들이 길바닥에다가 그대로 변을 보곤 했습니다. 이때 탈레스란 사람은 길에서 아무렇게나 흙을 화분에 담아서 며칠 동안 계속 물을 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화분에서는 며칠 후에 이렇게 새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물들이 먹고 뱉은 씨앗들이 흙에 섞여 있었을 텐데 탈레스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흙에 물을 주었더니 새싹이 자랐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것은 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즉 유일한 하나의 물,
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을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라 흙, 공기, 불, 물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물질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4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질을 쪼개고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은 어떠한 입자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모크리토스의 이 입자들은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처럼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각진 세모 모양 혹은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러한 모양들의 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고대 입자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대 입자설이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MBTI가 뭔지 물어봤다면 데모크리토스 시대 때 사람들은 너는 어떤 입자로 구성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행이었겠죠? 그러면 나는 약간 과자 부스러기 입자로 이루어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좀 까칠한 성격이니까 아마 각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고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데모크리토스와 완전히 반대된 주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연속설입니다. 바로 물질을 쪼개면 데모크리토스는 입자가 낳는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쪼개다 보면 사라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학자들이 주장했던 4원소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발전된 4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4원소 변환설은 4가지 물질, 즉 흙, 공기, 불, 물은 서로 변환이 되면서 물질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세에 오면서 중세의 물질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변환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연금술이 등장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연금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연금술이란 금을 다루는 기술을 뜻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중세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값싸고 흔한 원소를 값비싼 원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빛을 내는 구리를 금으로, 그리고 은색의 반짝반짝 빛을 내는 수은을 은으로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변환설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구리를 금으로 혹은 수은을 은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나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연금술사들은 이 연금술사들이 주장한 이 변환설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네,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리를 금으로 혹은 수은을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구리나 수은 같은 금속들을 녹이거나 끓이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화학적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 화학적 기술은
현대 화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배웠던 원소의 개념은 드디어 근대 물질관에서 완성이 됩니다. 바로 보일이란 과학자에 의해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구성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현대적 원소 개념을 확립시킵니다. 이러한 보일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라부아지에란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실험이 주철관 실험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철관이 있고 주철관 아래에는 기체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을 통해서 기체가 모이게 되고 주철관 아래는 매우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철관 입구에는 물을 넣어줬는데 이때 주철관 안에 물을 넣어줌으로써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주철관 안에서는 녹이 슬고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때 기체가 발생됩니다. 주철관의 녹이 슬고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산소라는 원소 때문이었고 이 끝에 발생된 기체는 바로 수소라는 기체였습니다. 이렇게 라부아지에는 주철관 실험을 통해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 중 물이 원소라는 것이 완벽히 거짓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이 주철관 실험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현대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조에 물과 수산화나트륨,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산화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수산화칼륨 같은 물질이 섞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과 같이 넣어지는 물질은 물의 전기 분해이기 때문에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험관은 마이너스 극에 또 다른 시험관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물이 분해되면서 각각 시험관에 다른 기체들이 모이게 되는데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시험관에는 수소 기체, 플러스 극과 연결된 시험관에는 산소 기체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물 분자를 본 적이 있나요? 물 분자는 보지 못했지만 물 분자 모형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물은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분해했을 때 산소의 부피가 1일 때 수소는 두 개의 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산소가 1일 때 수소는 2배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산소는 조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성냥불을 가져가게 되면 산소는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고 수소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성냥불을 가져갔을 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다양한 원소에 대한 특징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우는 방법은 현장 강의에서만 살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쪼개지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라고 했죠. 이러한 원소는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구성하는 원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 물을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가 물이 되면서 구리나 혹은 리튬으로 원소 자체가 변하게 됐나요? 혹은 산소가 물이 되면서 니켈이나 혹은 질소로 변환이 됐나요? 절대 아니죠? 즉,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했던 원소들은 이 물 안에서 변함 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소의 종류는 총 이 세상에 몇 가지나 될까요? 1000가지, 2000가지, 수천 가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원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렵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총 118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적, 인공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 산소, 수소들과 같은 원소들은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한 원소들입니다. 그러나 플루토늄이란 원소는 어떠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핵 분열을 할 때 이게 튕겨져 나온 인공적인 원소입니다. 또는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바로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수소의 원소 기호는 H라고 씁니다. 수소의 특징은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전기 분해에서 성냥불을 수소 기체에 다가갔을 때 펑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수소는 이런 폭발성의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의 연료, 즉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헬륨은 원소 기호로 이렇게 쓰고 역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볍다는 뜻은 공기 중에 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헬륨은 폭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늘에 있는 풍선이나 혹은 풍선 비행기체와 같이 비행기체의 충전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충전재라는 말은 풍선이나 비행기체 안을 채웠다 해서 충전재라고 사용됩니다. 그 다음 질소는 원소 기호로 N이라고 쓰고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8%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원소들과의 반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응성이 낮다라는 말은 다른 원소들 혹은 다른 분자, 물질들과 반응을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양이 적은 과자를 보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 질소 때문인데요. 이 질소는 다른 물질, 즉 과자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에 얇은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과자 봉지 충전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자랑 질소랑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가 빨리 부패되거나 혹은 변질되는 것을 질소를 통해서 더디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산소는 O라고 씁니다. 산소는 우리가 아까 물의 전기 분해 실험에서 알아봤듯이 조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연성이라는 특징은 말은 조금 어렵지만 해석해 보자면 어떠한 물질이 불에 더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우리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호흡이죠. 다음으로 철의 원소 기호는 Fe이고 철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원소라고 해요. 그리고 철은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지구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주 중에 하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인데, 철은 입을 수가 없죠. 그리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를 담당하는 데에 사용되겠죠. 그래서 건축 자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다음은 금인데요. 금은 원소 기호로 AU라고 쓰고 금은 물이나 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이나 산소와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성질이 영원히 보존되기도 하죠.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귀금속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리고 구리는 CU라고 씁니다. 구리는 전기 전독성이 뛰어납니다. 네, 사실은 이 전기 전도성이 구리보다는 금이 훨씬 더 뛰어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때는 금을 사용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비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전선이나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선들을 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가지고 팔기 위해서 전선을 잘라가거나 이러면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리를 통해서 전기, 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소는 SI라고 쓰고요. 반도체의 소자로 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원소의 특징과 각각 원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에 원소가 들어있는지 혹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일부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선 짧은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두 번째로 했던 실험이었는데 아주 작은 시험관에 하얀색 가루를 주면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처음 실행했던 방법이 바로 이 불꽃 반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불꽃 반응을 하기 위해 이 시료를 찍을 수 있는 니크롬선이 필요합니다. 이 니크롬선이라는 것은 불꽃에 가져갔을 때 절대 고유의 불꽃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부 금속들의 특정한 불꽃 색깔을 관찰할 건데 예를 들어 니크롬선도 어떠한 불꽃 색깔을 가지고 된다면 니크롬선의 불꽃 색깔과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금속의 불꽃 색깔들이 겹쳐져 가지고 서로 다른 색의 불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니크롬선은 불꽃에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나타나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받은 하나의 니크롬선은 처음 묽은 염산에 넣어주는데요. 이 니크롬선 밖에 먼지들이나 혹은 불순물들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산에 담가 처음으로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불순물은 다시 금속의 불꽃 반응을 실험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산을 묻힌 니크롬선은 다시 한번 증류수에 담가서 염산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금속 원소의 시료를 콕콕콕콕 하고 묻힌 다음에 이 토치에 붙은 불꽃에다 가져다 주는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바로 불꽃에는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어요. 겉불꽃은 속불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료가 붙은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이렇게 살짝만 대어서 불꽃 색깔을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니크롬선을 겉불꽃에서 속불꽃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운 화기 때문에 아마도 시료가 다 타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겉불꽃을 통해 우리는 일부 금속의 고유의 불꽃색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금속과 불꽃색은 우리가 꼭 암기해둬야 합니다. 역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은 현장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불꽃 반응의 특징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또한 적은 양으로도 얼마든지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불꽃 반응은 다른 물질이어도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면 같은 불꽃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염화구리의 불꽃은 청록색입니다. 그렇다면 질산구리의 불꽃색은 어떨까요? 역시 청록색이 됩니다. 염화구리와 질산구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진 물질이지만 이 다른 물질 가운데 구리 또 구리라는 같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구리는 청록색을 나타내는 불꽃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물질의 불꽃색은 같은 청록색이 됩니다. 그렇다면 염화 어떤 것과 아이오딘화 어떤 것은 같은 보라색이 나타났다면 두 개의 물질에 똑같이 들어가야 할 단어는 혹은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바로 보라색의 불꽃 반응을 갖는 칼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위에 불꽃 반응을 통해 일부 금속 원소의 고유한 불꽃색을 알아봤는데 위에서 보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각각 같은 빨간색의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불꽃 반응에서 각각 빨간색을 가지고 있으니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불꽃 반응이 아닌 선 스펙트럼을 통해 불꽃 반응에서 같은 색을 가지고 있던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난 빛을 분광기를 통해 통과시키면 여러 개의 색깔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다른 하나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즉 색깔띠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라데이션처럼 길게 이어진 스펙트럼을 말하는데 오직 햇빛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연속적인 색깔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랑은 달리 불연속적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일란성 쌍둥이는 90% 이상의 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유일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반드시 지문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른 지문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선 스펙트럼도 일부 금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일부 금속들은 저마다 다른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원소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선의 위치, 굵기, 개수, 그리고 색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문처럼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 반응에서 서로 비슷한 색을 보이는 원소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에서 모두 빨간색으로 관찰이 되어 구별하기 어렵지만 리튬과 스트론튬을 선 스펙트럼에 의해서 구별을 할 때 리튬과 스트론튬은 각각 다른 선의 모양과 위치와 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